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예.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가 과거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리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의 집은 정경심 교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딸과 아들에 관련돼 있는 혐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 것인지 예. 아니면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좀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정하기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되는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행동이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검찰이 조 장관 가족과 둘러싼 강제 수사를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굳이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예. 바로 이 자녀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한인섭 예. 형사정책연구원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 원장은 본인이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발급 여부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게 되는 건 조국 장관의 자녀들이 여기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조국 장관의 딸이 SCI 2급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줬던 단국대학교 의대의 장영표 교수. 예. 장영표 교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루밖에 여기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데 보름에 대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또한 조국 장관의 딸이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일가와 딸로밖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나왔다 등에 대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진위들을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예. 과거에 있었던 사모펀드 관련된 코링크 피해 운용 보고서, 뭐 전혀 이 보고서에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예. 조국 장관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함께 동행했는데 증권사 직원이 보기로는 조국 장관도 여기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아마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뭔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하시죠. 네,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언론 이렇게 한 20년 넘게 예. 있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날 당일날 예. 아들과 딸이 입학한 대학도 아니고 지원서를 냈던 대학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굳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중요 혐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중요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들과 딸, 물론 입학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예.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 가까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학들을 네 곳을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만큼 많은 혐의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많은 혐의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뒤져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혐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냐 이렇게 뭐 양쪽의 어떤 그 추측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잘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아마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것만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짧게 이거 한 번만 네,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죠. 싶은데 지금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언론 보도가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심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것, 뭐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상황을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국 장관 출근길에 강하게 좀 불만을 드러낸 게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 내용은 저희가 굳이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조 장관의 말만 들어봐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악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셀프 조국 장관이 이러한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장관이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봤을 때 조국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은 이러한 증명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 조국 장관의 자녀들과 조국 장관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조국 장관이 컴퓨터 내에 있는 PC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재직 중에 있고 현재도 재직 중에 있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의혹 제기하는 건 언론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요. 예.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해명들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고 거짓이 없었다라면은 조국 장관이 했던 이런 해명들에 맞춰서 이미 모든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셀프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 입시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 딸이 SCI 입급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예. 그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대해서 분명히 활동하고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위조에 대한 의혹들은 훨씬 더 짙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키스트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에서 딸은 정당하게 인턴 활동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있던 문건에 따르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의 말과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다른 만큼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운 의혹 제기를 거듭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자초하게 만들었던 건 조국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의 일관성이 흐트러진 데부터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조국 장관의 말을 좀 잘 우리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악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의적이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해서 예.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여돼 있던 웰스CNT라든가 아니면 뭐 코랭크피라든가 이런 데 관련자들을 통해서 취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인턴 활동 증명서는 예. GPC 하드에서 나왔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누구한테 취재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네. 불리하게 몰아간다. 그러니까 여러 사실들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둘째로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발급한 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조국 장관이 지난번 인사청문회라든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발급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근데 이미 장관에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급 안 하고 자,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왜 악의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했는가? 예. 이건 좀 다른 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황 궁지에서 비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했다기보다는 진짜로 발행을 했을 가능성도 우린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기 앞에 사과나무에 굉장히 많은 사과가 맛있게 보이는 빨간 사과가 달려 있어요. 예. 근데 거기를 가는 과정에 막 상추밭도 밟고 막 고추밭 다 뭉개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것이냐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혐의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걸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거 인권에 관한 문제, 뭐 그 당사자의 얘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텀벙텀벙 거기에 있는 거 다 죽여버리면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건 제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 그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의혹 제기를 하거나 추측을 제기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가급적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저도 이제 기업에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문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매뉴얼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의 말이 맞다 그러면 센터에서 공식적인 문서철로 남겨야 하는 문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서도 발행하는 문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문서에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이나 서울대 대학생이 인턴을 거쳤을 때 거기에 따르는 뭐 활동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 문서철로 첨부를 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되 그렇지 않고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센터에서 활동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활동했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활동 증명서 같은 개념으로 발급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인턴 활동을 전혀 안 했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발급이 됐을 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예. 활동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 간단하게 하는 정도로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열어놓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 한쪽이 맞습니다, 예. 틀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과도한 추측을 하거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과 그리고 관련 보도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의 반응도 역시 극과 극이었습니다. 먼저 각각 당대표의 오전 최고위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가족펀드 관련 의혹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보면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실로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고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 아닌가요? 수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수사 중인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되면 피해 사실 공표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뭔가 새롭게 대단한 사실을 검찰발 공표가 되면 피해 사실 공표라고 또 비판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명쾌한 팩트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로 분명하게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 절대로 위조한 적이 없다라고 목 놓아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확실히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검찰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이 50억이 넘는 코링크 PE 그리고 네. 코링크 PE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동안 오촌 조카에 대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되는 순간 조국 장관에 대한 블라인드 펀드 문제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관계를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는 과거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지명을 하게 됐을 때랑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지만 발부는 법원이 합니다.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택에 대한 영장 발부를 대한민국 법원이 한 겁니다. 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수사가 종결되는 지점에 가서는 과연 이해찬 대표가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 일단 조국 장관까지는 혐의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나오고 만약에 장관을 기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족과 관련되는 수사를 하는 것하고는 이제 차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있는 혐의가 나오느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찬 대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공소장 변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그럼 초기에 공소장 쓴 거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날인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표창장에. 그 날인이라는 것은 지금 그 동양대에 가서 총무복지과에 가서 총장 도장을, 직인을 예.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PC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미지 파일 다 조각내가지고 위조라는 거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날 그 늦은 밤 시간에 불구속 기소한 건 뭐를 근거로 해서 기소한 겁니까? 그때 수사는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심증으로 이 정도면은 그냥 사무소 위조했네. 그리고 기소한 겁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후에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거는 이미지 파일 조작해서 조직적으로 이 아들한테 줬던 표창장 이미지 갖고 오고 스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덧입혀가지고 그래서 표창장 직접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도대체 그 전에 수사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혹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저도 사실은 시사평론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옹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나름 저도 여론을 거스르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놓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 의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의혹투성이인 행동들 저도 의심스러워요. 예. 그런 것들은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검찰은 지고지순한 선도 아니고 검찰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실제로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라는 여론이 43.2%고요.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이다. 이런 의견이 38.4%라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에 따르면 논두렁 시기가 생각난다라는 네. 얘기들을 거듭 끄집어냈던 것은 검찰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유출하기 때문에 사건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에 질세라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칙까지 개정하겠다. 예.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정청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 본인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자칫 나서서 이런 준칙을 개정하게 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건 이슈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벌써 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예. 굉장히 많은 적폐청산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를 당하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 지난 검찰의 수사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등에 대한 예. 목소리 얘기들 나왔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높이셨다라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맞장구 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혀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들까지 이야기했던 정치권의 인사들이 지금 와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다른 입장이 필요하니까 예. 여기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국민에게도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시작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들이 하나 첫 번째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 장관은 숱한 의혹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 대한민국의 최고 실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민정수석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손사래를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지지층들까지 나서서 오히려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언론이 사실관계가 무조건 확인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보도를 해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로서 언론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나마 높게 평가한 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언론이 다 100% 확인한 다음에 기사 쓰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합니까? 취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데스킹 과정이라고 거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 그 사이에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혹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쪽 방향 A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B라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론사 내부에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기사 쓸 때 데스크한테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자들이 똑같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예. 너 이거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취재해가지고 하면. 그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방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언론이 긍정적인 측면들로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의혹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의혹 제기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갔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혹 제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나중에 가서 검찰이 기소하는 부분은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국은 유죄. 그러면 그것들이 다 없는 것처럼 덮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들이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사자의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예.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언급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즘 보도 나오는 것들 일부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론 다 내리고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유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정치적인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야당이 문제 제기할 때 쓰는 방식이지 언론에서 보도할 때 쓰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민부론, 소주성 대신에 민부론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듣고 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입니다. 정쟁의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입니다. 이미 폐기 처분된 747과 같은 또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민부론도 다 국민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개인과 기업의 역할보다는 국가 역할이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큰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고 여기에 말한 민부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건데 예.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더 높여주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혁신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큰 골격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내놓으면은 사실상의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 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관련돼서 실천할 수 있는 국정과제들을 쭉 쏟아냈습니다. 예. 국정과제들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동안 이 황교안 대표 체제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해왔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거의 상반되어 있는 반대 지점에 서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민주당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다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조국 장관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선거에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측면처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판단에 먼저 선제적인 지점, 깃발을 예. 꽂았다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석 민심은 민생이다. 조국 장관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 민생으로 제발 좀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는 지난 집권 3년 차가 돌아오도록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 정책 때문에 민생이 울고 있으니 이런 정책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 민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경제 정책에 대전환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라고 아마 정치적 공세의 전환들을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내용에 좀 앞서서요. 지금 조금 전 왼쪽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저 민부론을 직접 발표하면서 네. 셔츠도 약간 편하게 풀고 면바지 입고 머리에는 무선 헤드셋까지 썼더라고요. 잡스 좀 이런 생각이 모습 나더라고요. 어떻게 뭐 보셨나요? 스티브 잡스를 뭐 모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잡스만 보이고 정책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뭐 박지원 의원이 평가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종이가 안 돼요. 약간 옛 노래 듣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요. 뭐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했지만 저도 사실 딱 보는 첫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재인 경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뽑겠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때 공약이 747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평균 7% 성장하겠다고 4만 했습니다. 달러예요. 이명박 정부 때 연평균 3%대 성장률 겨우 될까 말까였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줄푸세. 예. 줄푸세 747 뒤집어서 474 공약 내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률 2%대였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경제는요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미. 최근에 세대 갈등론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곧 분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고도로 성숙돼가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성장 담론에 우리가 묶여야 될 것이냐, 묶여 있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 근데 분배는 시장에서의 분배가 있고요, 국가에서의 분배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분배는 다 실패했어요. 이미 소득 양극화는 날대로 다 나버렸습니다. 예.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세대 간의 분배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386이 다 쥐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 386 밑에 386을 지원했던 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세대들마저도 소외되고 있다. 그 밑에 세대는 더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놨을 때 분배가 안 이루어진 거, 그럼 어떻게 보정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국가의 분배 문제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리고 또 국가가 정책상으로 분배를 좀 더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분배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무리 보수 정권이 잡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공유경제 얘기 많이 나오지만 기경제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 노동은 점점점 유연화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는 점점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은 그런 경제가 가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점점점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또다시 성장 담론 꺼내요. 시장 자율에 다 맡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더 유연화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뛰어넘어서 근로기준법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너무 경제 쪽으로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또 넘겨야 됩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원정 출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 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떳떳하다면 제가 제안한 특검 논의합시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말미에 본인이 제안한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그다음에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 자녀, 그리고 본인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자녀에 대한 문제는 조국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들은 매우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이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 인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문제가 없니? 한번 같이 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예. 사건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아닌 부분들을 충분히 해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정치 공세로 빠지게 됐을 경우 조국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슈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어느 정권에 대한 여부인지를 떠나서 사실은 국회는 특히 야당의 공간일 수 있고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대상으로 똑같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는 순간 야당은 제 역할을 하게 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공을 돌려보게 되면은 자녀에 관한 문제 속에서 가장 뜨겁게 국민적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대통령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딸 다혜 씨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논란은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바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된 소송까지도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딸 다혜 씨에 관한 논란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상태로서 아직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과도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에서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국민적 알 권리한 차원에서 한 번에 의혹을 해소한다. 조국 장관의 이슈로 물타기 할 의혹들이 아니라면은 다 같이 꺼내놓고 얘기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자녀에 대한 원정 출산, 이중국적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매우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나경원 대표 얘기처럼 만약 이 문제를 해소하고 나면 그 문제에 덧입어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여기를 명쾌하게 끌어내지 않고서는 일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하면 오히려 명백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화 가능성이 여당에서는 낮다, 물타기 하려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어느 쪽이십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등장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진정성 있는 얘기인지 좀 의심이 가고요. 김성태 의원 뭐 특혜 채용 문제 얘기 나오니까 그럼 문준용 씨까지 같이 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정치적 공세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역시 사람들한테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시 기득권 아니야? 지난번에 아들 서울대에서 인턴했던 것도 역시 똑같이 엄마 찬스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똑같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남들한테 그렇게 엄격한 시선과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기한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준도 자기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똑같이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았으면 조국 장관 딸 뭐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럼 그때 호적 초본이나 그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주민등록번호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 서류만 하나 떼오면 된다고 인사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 얼마나 큰 소리를 소리 질렀습니까? 예. 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도 똑같잖아요. 이중국적 증명서류 간단하게 떼가지고 그리고 금방 소빙이 되는 거죠. 이게. 아들 개인정보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만 사진 찍어서 공개하면 되는데 왜 그거 공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의혹 제기 끝나면 또 의혹 제기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한테는 스토리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만 의혹이라고 하는 소문은 계속 끊임없이 생산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잠재우는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스킬이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한 번에 탁 정리하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질 못하잖아요. 지금. 예. 계속 뭔가 찝찝함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 차라리 본인 거 털고 자 문준용 씨 거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 아까 조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 곽상도 예. 의원이 꾸준히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그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는 허위로- 한 가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없고요. 다 허위로 드러났어요. 예. 근데 그걸 마치 합리적 의혹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더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제 넘기겠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죠. 아울러 숱한 저술에서 드러났던 성적 고정관념들은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크다. 조 후보자는 노동 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이끌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그런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국 장관 문제는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저희는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뭐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지금 정의당의 입장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면초가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수사가 더 본격화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러한 정의를 외면하게 된 정의당을 향해서 특히 정의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지지 계층에서의 이탈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는 않을까. 청년들이 좀 많죠. 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2030 청년들이 또 핵심 계층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국 장관 청문회를 둘러싸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을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당초부터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전선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6,411번 버스는 노회찬 고 정의당 대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 중에 한 발언이고 청소 노동자들의 고달픈 애환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애달퍼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과연 대한민국 정당은 어디에 있었냐라고 뼈아프게 과거 진보전당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버스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 장관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기득권에 관련된 문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면에 드러나 있는 민낯의 문제들을 만약 정의당이 그대로 목도했다면 이것은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재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목전에 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당의 득표, 득실에 관한 이해관계 속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 이렇게 손을 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이나 지지 계층들이 이런 정의당의 정의가 없다라고 돌아버리게 되는 순간 사실은 선거제도가 바뀌어도 정의당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위기감이 생길 수 정당 있거든요. 득표율이 높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혹은 기소 등에 대한 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정의당의 상황이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지금도 뭔가 임명해서 보류 상황으로 계속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어디까지 소명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기에는 공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는 일단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다른 촛불 정신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의 공정함을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정과 정의의 정신에 빗대어 봤을 때 조국 장관 임명은 거기에 걸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당내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뼈아프게 들릴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데스노트에 안 올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정치적 대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사실 조국 한 명을 딛고 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조국 장관이 꼭 그걸 물론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는 것은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예. 조국 장관을 통해서 여권이 어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치 개혁도 안 되고 검찰 개혁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런 부분이 조국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기 어려웠던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역시 정의당 지도부도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정의당의 선택이 맞았다.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뭐 박수 쳐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데스노트에서 눈치노트로 전락했다고 했는데 과연 눈치노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혁신위원장 맡았던 류석춘 교수,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위안부가 뭐 매충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입에 담기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표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의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해당 뭐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분노하고 나선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까지 굉장히 빠르게 논평을 냈습니다. 예. 유감을 표현. 유감 이거 부적절에 표한다. 예. 그리고 아마 류석준 혁신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뭐 싱크탱크에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사실은 영입이 되고 거론이 됐는지도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까지 온 문제라면은 지금 본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받아들여지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일단은 정치권에서의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들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이제는 이 문제는 아마 형사사건에 관한 문제로까지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망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교수는 여전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근데 수강생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예.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네. 네 가지 거짓말을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네 가지 거짓말인데요. 식량 수탈했다, 토지 수탈했다, 그리고 다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또 거짓말이다. 아하. 거기에 관한 우리의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 이것도 매춘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여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몇 차례 걸쳐서 질문을, 예. 항의성 예. 질문을 예.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해볼래?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력에 가까운, 성희롱에 가까운 얘기들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제가 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강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 학생들한테 참고해야 될 자료로 예. 나눠준 게 있었대요. 네. 거기에 왜 학생들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느냐, 촛불을 들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요즘 뭐 반일 종족주의, 일제 친일 식민사관을 담은 그 예, 책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반일 종족주의 부분을 인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으로 지금 반일 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했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은 예, 예. 단순히 그냥 친일 식민사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친일 식민사관에서 시작돼서 촛불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보수층의 새로운 논리적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보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극우도 뭐 물론 예. 저는 합리적 보수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논리적 그 어떤 흐름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논리들을 얘기한 사람이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다. 네. 이러고 나니까 그 파급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파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